서울 강남의 평범한 치킨집. 그날 그곳에 평범하지 않은 세 남자가 마주 앉았다. 세계 반도체의 제왕 엔비디아 젠슨 황,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 현대차의 정의선. 웃음소리 사이로 젠슨 황이 잔을 들었습니다. 맥주잔이 부딪히는 순간 젠슨 황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GPU 26만 장 한국에 공급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전 세계가 술렁였습니다. AI의 심장이 향한 곳 미국도 중국도 아닌 대한민국. 그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미래 산업의 패권이 이동하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바다 건너 거대한 조선소의 어둠 속 강철의 괴물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미국이 단 한 번 허락한 기술, 그 문을 통과한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AI와 핵잠, 두 개의 기술이 한 나라에서 동시에 깨어난 날. 대만은 혼란에 빠졌고 일본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세계의 판도가 뒤집히는 순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힘의 중심은 한국이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할게요. 2025년 10월 29일 오전 9시 32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 생중계를 보고 있었죠. 트럼프가 단상에 섰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은 오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승인한다. 뭐라고요? 저는 마이클 스틸입니다. 25년간 다르파에서 전 세계 군사기술을 분석했죠. 핵추진 잠수함이 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전 세계 6개국만 보유한 기술입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끝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7번째가 된다는 겁니까? 제 옆자리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진짜야? 진짜였습니다. 트럼프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자격이 있다. 그들은 증명했다. 증명했다고요? 무엇을요? 저는 즉시 국방부 긴급 채널에 접속했습니다. 극비 문서들이 쏟아졌죠. 한국과의 기술 협상 기록, 해군 작전 계획, 승인 도장 찍힌 이전 합의서까지 전부 실제였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펜타곤 소속 해군 제독이었죠. 마이클, CNN 봤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믿어지나? 한국이 핵잠을 받았어. 핵잠을.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대만 언론을 검색했습니다. 자유시보 일면이 터졌더군요. 한국 핵잠 승인. 대만은 10년 허비했다. 기사를 읽는데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대만은 하이쿤 잠수함에 10년을 쏟아부었습니다. 자체 설계, 자체 건조라며 국가 자존심을 걸었죠. 결과가 뭐였습니까? 2023년 9월 진수식. 잠수함이 물에 제대로 뜨지도 못했습니다. 세계적 망신이었죠. 대만 해군 사령관이 사퇴했습니다. 언론은 치욕이라고 썼죠. 10년 동안 쏟아부은 예산은 5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조용히 완벽하게 핵잠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일본 반응은 더 재미있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긴급 속보였죠. 한국 기술력 예상 완전히 벗어났다. 일본 추격 불가능. 아사히 신문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이걸 해낼 줄은 몰랐다. 우리는 뭘 했는가? 우리는 뭘 했는가라고요? 저도 똑같이 묻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대체 한국을 어떻게 본 겁니까? 오후 1시 의회 긴급 소집됐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회의실이었죠.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 의원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핵잠을 한국에 준다고요? 다른 의원이 반박했습니다. 그들은 자격이 있습니다. 조선기술 세계 1위입니다. 그게 핵잠과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일어섰습니다. 상관 있습니다. 크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죠. 한국 조선 기술 없이는 우리 해군도 불가능합니다. 현대중공업의 용접 기술, 대우조선해양의 선체 설계, 삼성중공업의 시스템 통합 능력.
이미 세계 최고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죠. LNG선 세계 점유율 70%가 한국입니다. 초대형 선박 건조 기록 보유국도 한국이죠. 해양 플랜트 기술도 1위입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의원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다는 겁니까? 과소평가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한국 관련 자료를 미친 듯이 뒤졌죠. 조선소 위성 이미지를 확대했습니다. 경악했습니다. 한국 조선소 3곳에서 이미 잠수함 건조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위성 사진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건 어제 오늘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해군과의 기술 교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비밀 협의만 80회가 넘었습니다. 3년 전부터 진행됐더군요. 핵 추진 시스템 연구 자료도 나왔습니다. 이미 완료 단계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완벽하게 철저하게. 한국이 이제 바다 아래에서도 게임 체인저가 되려 한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건 국가 운명을 바꾸는 열쇠죠. 수십 년을 바다 밑에서 조용히 움직이며 그 어떤 적도 추적할 수 없습니다. 핵미사일을 싣고 전 세계 어디든 타격할 수 있죠. 그 기술을 가진다는 건요. 독자적 생존을 보장받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해양 전략 지도는 그날 무너졌습니다. 트럼프는 왜 한국에만 이 기술을 승인했을까요? 대만도 안 됐습니다. 일본도 못 받았죠. 왜 한국만 가능했습니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조선 기술, 시스템 통합, 국방 산업 모든 분야에서 그들은 최고였습니다. 미국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의 기술은 속도가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우였습니다. 나는 그 순간 이 나라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지켜주는 작은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바다를 지배하려 하고 있었죠. 핵 추진 잠수함.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승인이 아니라는 걸. 아시아의 판이 뒤집히고 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대만 언론이 폭발했습니다. 자유시보가 팔면 특집을 냈더군요. 제목이 압권이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빠른가 마이너스 우리가 놓친 것들. 기사를 읽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대만 군사 기술자들의 증언이 나왔죠. 우리는 한국 기술을 벤치마킹하려 했다. 하지만 접근조차 불가능했다. 그들의 보안은 철벽이었다. 한대만 해군 출신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우리와 차원이 달랐다. 시스템 자체가 다른 수준이었다. 저는 그날 워싱턴 군사포럼에 참석했습니다. 펜타곤 고위 관계자들이 모였죠. 한국 핵잠에 대한 평가 보고서가 배포됐습니다.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핵 추진 잠수함만 개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S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까지 결합하고 있었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핵잠과 SBM을 동시에 보유한 국가는 6개국 뿐입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한국이 7번째가 되는 겁니다. 보고서 3페이지를 넘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 해군 조선소 위성 사진이었죠. 거제도, 울산, 옥포 3곳에서 동시 건조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잠수함 선체가 선명하게 보였죠. 길이 83m, 배수량 3,600톤급. 이미 두 척이 절반 이상 완성됐더군요. 미국 해군 분석관의 평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건조 속도는 예상을 초과한다. 그들의 용접 기술과 시스템 통합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천장을 바라봤죠. 그들의 청사진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대만은 10년 동안 잠수함 하나를 물에 띄우려 애썼습니다.
한국은 3년 만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시작했죠. 대만은 잠을 띄우려 했고 한국은 역사를 띄웠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저는 국방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한국의 국방 예산 배분 자료를 확인했죠.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지난 5년간 잠수함 사업에 12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단순히 돈만 쓴 게 아니었죠. 인력, 시설, 연구개발까지 체계적으로 배분됐더군요. 현대중공업 조선소 내부 자료도 확인했습니다. 핵잠 전용 도크가 2021년부터 건설됐더군요. 길이 150m, 폭 40m 규모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3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더 이상 복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창조의 문제였죠. 저녁 무렵 한국 국방부 공식 발표문이 떴습니다.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핵추진 잠수함 3척을 실전 배치할 것이다. 3척이라고요? 미국도 핵잠 1척 건조에 10년 걸립니다. 한국은 5년 안에 3척을 완성하겠다는 겁니까?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미 해군 참모총장의 평가였죠.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이미 독자 영역에 도달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요? 나는 그날 한국을 전략국가로 분류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길을 만들고 있었죠. 바다 밑에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한국은 역사를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2일 제 이메일함이 터졌습니다. CNBC 긴급 속보였죠. 엔비디아 한국의 GPU 26만 장 공급 확정. 26만 장이라고요? 저는 모니터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숫자인지 아십니까? 미국 전역의 AI 스타트업들이 1년에 쓰는 GPU가 10만 장입니다. 한국은 그 2배 반을 한 번에 받아가는 겁니다. 뉴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젠슨 황이 서울 강남의 한 치킨집에서 삼성전자 부회장, 현대차 회장과 앉아 있었죠. 맥주잔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치맥이라고 부르더군요. 치킨과 맥주. 세계 최고의 AI 기업 CEO가 한국 재벌 총수들과 치킨을 먹으며 26만 장짜리 계약을 성사시킨 겁니다. CNBC 앵커가 말했습니다. AI 혁명의 중심이 이제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즉시 엔비디아 공식 발표문을 확인했습니다. 보도자료가 떴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2026년까지 H100 GPU 26만 장 공급. 26만 장이면 얼마입니까? 한 장당 3만 달러입니다. 총액 78억 달러. 한화로 10조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26만 장의 GPU는 한 나라 전체를 바꾸는 수치였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GPU 26만 장이면 초당 연산 능력이 몇 페타플롭스죠? 대략 5,000 페타플롭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미국의 슈퍼컴퓨터 1위인 프론티어가 1685 페타플롭스입니다. 한국은 그 3배 규모를 민간 기업들이 갖게 되는 겁니다. 한국은 이미 국가형 슈퍼컴퓨터였습니다. 대만 언론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타이베이 타임스 일면이었죠. 한국 AI 전쟁에서 대만 추월. TSMC 위기감 고조. 기사를 읽는데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대만 반도체 전문가가 말했더군요. 우리는 칩을 만든다. 하지만 한국은 그 칩으로 미래를 만들고 있다. 일본은 어땠습니까? 니케이 신문이 긴급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의 AI 투자 규모, 일본 전체 예산 초과. 격차 벌어진다. 저는 한국 기업들의 AI 투자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향후 3년간 AI 반도체에 30조 원 투입. 현대차가 자율주행 AI에 15조 원. SK하이닉스가 AI 메모리에 20조 원. 합계 65조 원입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쟁이었죠. 저는 워싱턴의 한 AI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소장이 제게 보고서를 건넸죠. 한국의 AI 공장 현황입니다.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삼성이 짓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축구장 30개 크기였죠. 현대차는 울산에 AI 로봇 공장을 건설 중이었습니다. 연면적 50만 제곱미터, 도쿄돔 10개 규모였죠. 그들은 단순히 AI를 쓰는 게 아니라 산업 자체를 재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젠슨 황의 인터뷰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블룸버그와의 대담이었죠. 한국 기업들은 AI를 가장 빠르게 이해한 파트너다. 그들은 묻지 않는다. 바로 실행한다. 바로 실행한다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삼성은 발표 3개월 만에 AI 칩 양산 라인을 가동했습니다. 현대차는 6개월 만에 자율주행 AI를 실차에 적용했죠. 엔비디아는 칩을 팔았지만 한국은 미래를 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펜타곤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한국의 AI 전략과 국방 안보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AI가 무기가 되는 걸 나는 처음 봤다. 한국은 GPU 26만 장으로 무엇을 할까요? 자율주행차를 만들까요? AI 로봇을 양산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국가 전체를 AI로 재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공장, 자동차, 국방, 의료, 금융까지 모든 산업이 AI로 움직이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죠. 그 공장은 국가의 두뇌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이 고요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번개가 쳤습니다. 한국은 핵잠으로 바다를 지배하고 GPU로 미래를 지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을 동시에 26만 장의 GPU,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세계를 향한 워싱턴 포스트가 사설을 냈습니다. 한국의 속도는 지속 가능한가 마이너스 버블의 징후들. 뉴욕 타임스도 가세했죠. 과도한 투자, 한국 경제의 위험 신호. 서방 언론이 일제히 한국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빠르다, 위험하다, 곧 무너질 거라고 했죠. 저는 그날 펜타곤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동료 자문관 5명이 모였죠. 한 명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 그냥 돈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실체는 없어요. 다른 자문관이 거들었습니다. GPU 26만 장 샀다고 AI 강국입니까? 웃기는 소리죠. 저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의문이 들었죠. 정말 그럴까요? 한국은 정말 버블일까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겠다고.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첫 방문지는 거제도 현대중공업 조선소였습니다. 핵잠 건조 현장이죠. 사전 승인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조선소 입구를 지나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축구장 50개 크기의 도크가 펼쳐졌습니다. 그 안에 잠수함 선체 3개가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죠. 높이 15m짜리 크레인 20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로봇이었습니다. 용접 로봇 50대가 선체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죠. 불꽃이 튀었습니다. 정밀도 0.1mm 오차. 인간보다 10배 정확했습니다. AI 제어실을 방문했습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죠. 전 공정의 87%가 AI로 제어됩니다. 설계부터 용접, 검수까지 자동화됐습니다. 87%라고요? 미국 최고 조선소가 겨우 40%입니다. 한국은 2배가 넘었죠. 다음 날 화성 삼성전자 AI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전율이 흘렀습니다. 나는 공장이 아니라 생명체를 보고 있었습니다. 천장 높이 20m 공간에 로봇팔 500개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AI 칩을 조립하고 검사하고 포장까지 했죠. 사람은 겨우 50명뿐이었습니다. 생산 라인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하루 생산량 5만 개입니다. 불량률 0.003%. 세계 최고 수준이죠. 0.003%라고요? 저는 손을 떨며 메모했습니다. 미국 인텔 공장 불량률이 0.5%입니다. 한국은 그 100분의 1 수준이었죠. 3층 제어실로 올라갔습니다. 벽면 전체가 모니터였습니다. 500개 로봇의 실시간 데이터가 흘러갔죠.
엔지니어가 홀로그램 패널을 켰습니다. 공장 전체가 3D로 펼쳐졌습니다. 로봇 하나하나의 움직임, 온도, 속도까지 실시간으로 보였죠. AI가 전체 공정을 최적화합니다. 인간은 감독만 하면 됩니다. 그들은 공장을 만든 게 아니라 문명을 조립했습니다. 울산 현대차 로봇 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들이 차량 문을 직접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사람과 로봇이 21 비율로 일했죠. 하지만 충돌은 없었습니다. 로봇이 아니라 인간의 철학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생산 라인 한쪽에서 로봇이 차량 하부를 들어올렸습니다. 무게 800kg. 사람은 불가능한 무게죠. 로봇이 정확히 0.5초 만에 제자리에 고정했습니다. 옆에서 작업자가 세밀한 배선 작업을 했습니다. 로봇은 힘을, 인간은 섬세함을 담당했죠.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워싱턴 동료들이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죠. 한국은 버블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실체였습니다.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소 자동화율 87%, AI 칩 불량률 0.003%, 로봇 통합 생산 시스템. 나는 처음으로 데이터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설계였죠. 10년, 20년을 내다본 국가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효율이 아니라 철학로 움직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였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그때 알았다. 메이드 인 코리어는 더 이상 브랜드가 아니었다. 그건 문명이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동료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 건 한국이 아니었다고. 우리는 미래를 본 겁니다. 울산 현대차 스마트 팩토리. 2025년 11월 20일, 저는 그곳에서 미래를 목격했습니다. 공장 정문을 지나는 순간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정적이었죠. 축구장 80개 크기의 생산 라인. 그 안에서 700대의 로봇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불꽃도 굉음도 없었죠. 오직 정밀한 움직임만 있었습니다. 나는 공장이 아니라 생명체를 보고 있었습니다. 라인 책임자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2층 통로를 걸었죠. 아래로 전체 공정이 보였습니다. 섹션 A, 차체 용접 구역이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200대가 움직이고 있었죠. 한 대가 차량 측면 패널을 들어올렸습니다. 무게 300kg. 0.3초 만에 제자리에 고정했습니다. 옆에서 작업자가 센서 배선을 연결했습니다. 로봇은 힘을, 인간은 판단을 담당했죠. 비율이 정확히 2대1이었습니다. 로봇 2대당 사람 1명. 왜 이 비율입니까? 책임자가 답했습니다. 최적 효율입니다. 로봇이 더 많으면 유연성이 떨어지고 사람이 더 많으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최적 효율이라고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테슬라 공장은 로봇 5대당 사람 1명입니다. 자동화율은 높지만 불량률도 높죠. 도요타는 로봇 1대당 사람 2명. 안정적이지만 느립니다. 한국은 정확히 그 중간을 찾았습니다. 섹션 B로 이동했습니다. AI 자율주행 테스트 라인이었죠. 완성된 차량 50대가 무인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센서가 장애물을 감지하고 AI가 경로를 조정했죠. 충돌 없이 완벽하게 흘러갔습니다. 벽면에 대형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실시간 주행 데이터가 흘러갔죠. 하루 테스트 주행 거리 50만 킬로미터입니다. 50만 킬로미터라고요? 지구 12바퀴 반입니다. 하루에요. AI가 산업의 근육이 되고 있었습니다. 3층 제어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압도당했죠. 천장부터 바닥까지 홀로그램 스크린이 펼쳐졌습니다. 공장 전체가 3D로 떠올랐죠. 로봇 700대의 위치, 속도, 온도까지 실시간으로 보였습니다. 엔지니어가 손짓했습니다. 홀로그램이 확대됐죠. 용접 로봇 한 대가 클로즈업 됐습니다. AI가 0.01초마다 로봇을 최적화합니다. 불량률 0.001% 이하죠. 0.001%라고요?
독일 폭스바겐이 0.3%입니다. 한국은 그 300분의 1 수준이었죠.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존재 방식의 변화였죠. 책임자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배경 자료였죠. 2021년 현대차가 11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당시 서방 언론이 비웃었죠. 로봇 회사를 왜 사냐고 했습니다. 4년 후 그 로봇들이 자동차 공장 전체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4년 앞을 내다봤습니다. 저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최종 검수 라인이었죠. 로봇이 차량 문을 열고 닫았습니다. 1000번 반복했죠. 소음 측정, 밀폐 테스트까지 자동으로 진행됐습니다. 옆 라인에선 AI 카메라가 차체를 스캔했습니다. 0.1mm 흠집까지 감지했죠. 사람 눈으로는 불가능한 정밀도였습니다. 로봇이 아니라 인간의 철학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젠슨 황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치맥 회동 후 인터뷰에서 그가 했던 말이죠. AI의 바퀴를 달아준 건 한국이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구글이 AI를 만들었습니다. 오픈 AI가 GPT를 만들었죠. 하지만 그걸 철강과 플라스틱으로 구현한 건 한국이었습니다. AI 혁명의 심장은 한국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저녁 공장 옥상에 올랐습니다. 울산 공업 단지가 펼쳐졌죠. 수백 개의 굴뚝에서 연기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연기는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미래였죠. 철강, 화학, 자동차, 조선. 한국의 전통 산업이 AI로 재탄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그들은 공장을 만든 게 아니라 문명을 조립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한국의 산업 AI 혁명 마이너스 서방이 놓친 것들.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다. 이건 철학이다. 한국은 로봇으로 사람을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로봇과 사람을 융합했죠. AI로 공장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공장을 진화시켰죠. 그곳은 인간과 로봇이 함께 진화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태평양이 보였습니다. 깊고 푸른 바다였죠. 한국은 이제 바다 밑에서도 공장 안에서도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을 동시에 2025년 1월 백악관이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트럼프가 서명한 행정명령 3건이었죠. 첫째, 수입차 관세 25% 인상. 둘째, AI 칩 수출 제한 강화. 셋째, 외국 기업 미국 투자 심사 강화.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이 터졌습니다. 트럼프, 보호무역 전쟁 선포. 저는 그날 펜타곤 긴급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분위기가 얼어붙었죠. 한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 타격 불가피합니다. 다른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죠. 삼성, SK도 반도체 수출에 걸림돌 생깁니다. 모두가 한국의 위기를 예상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3개월 후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긴급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트럼프 관세, 미국 기업 타격. GM 포드 주가 급락. GM이 멕시코 공장 2곳을 폐쇄했습니다. 포드가 4,000명을 해고했죠. 관세로 인한 원가 상승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현대차 주가가 30% 급등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즉시 자료를 뒤졌습니다. 답은 간단했죠. 현대차는 이미 미국의 공장 4곳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엘라베마, 조지아, 테네시, 텍사스. 관세가 아예 적용되지 않았죠. 게다가 GM과 포드가 무너지자 시장 점유율이 자동으로 넘어왔습니다. 정책의 역풍이 이런 식으로 불 줄은 몰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AI 칩 수출 제한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겨냥했죠. 하지만 엔비디아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중국 수출이 막히자 매출이 급감했죠. 젠슨 황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2025년 3월 엔비디아와 삼성전자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GPU 생산 라인을 한국으로 일부 이전하는 계약이었죠. 블룸버그가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엔비디아 한국에 집중. 아시아 공급망 재편.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5월 더 충격적인 소식이 터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소송에서 패소한 겁니다. 연방대법원 판결이었죠. 행정부의 일방적 관세 부과는 의회 권한 침해. 관세가 무효화됐습니다. 현대차 주가가 하루 만에 15% 추가 상승했습니다. 기아차도 12% 올랐죠. 그 주간 현대차그룹이 세계 자동차 판매 2위에 올랐습니다. 도요타 다음이었죠.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이후 6개월간 현대차 북미 판매 42%, 삼성전자 반도체 수출 28%, SK 하이닉스 AI 메모리 수주 55% 증가했죠. 미국 기업들은요. GM 판매 마이너스 18%, 포드 판매 마이너스 23%, 인텔 수익 마이너스 31%. 역사는 종종 역설로 진보한다. 한국이 그 증거였습니다. 6월 제가 참석한 무역 포럼에서 한 경제학자가 발표했습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이 한국 기업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를 제공했다. 발표 자료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직접 투자 규모였죠. 2024년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현대차가 조지아에 2차 전기차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투자액 55억 달러. 삼성이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증설했죠. 170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관세는 장벽이 아니라 걸음이 되었습니다. 저는 회의 후 워싱턴 시내를 걸었습니다. 백악관이 보였죠. 트럼프는 미국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죠. 미국 기업은 약해졌고 한국 기업은 강해졌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준비되어 있었을 뿐이죠. 미국 내 공장, 기술력, 품질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버텼고 세계는 그 버팀목 위에 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CNN에서 젠슨 황 인터뷰가 방송됐습니다. 앵커가 물었죠. 트럼프 정책이 엔비디아에 어떤 영향을 줬습니까? 젠슨 황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을 발견하게 해줬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은 떠들지 않았습니다. 항의하지도 않았죠.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공장을 짓고 기술을 연마하고 품질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트럼프의 역설 마이너스 어떻게 보호무역이 한국을 강하게 만들었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끝냈습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고 이겼다. 2025년 7월 15일 청와대 브리핑룸이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단상에 섰습니다. 손에 파란 파일을 들고 있었죠. 대한민국 정부는 AI 국가 전략 예산을 기존 대비 3배 증액합니다. 3배라고요? 전년도 예산이 8조 원이었습니다. 24조 원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죠.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24조 원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미국 전체 AI 연구 예산이 30조 원입니다. 한국 한 나라가 미국의 80% 수준을 쏟아붓는 겁니다.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AI, 반도체, 국방, 로봇 산업을 하나로 통합합니다. 하나로 통합한다고요? 그들은 기술로 국가를 다시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브리핑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저는 즉시 다운로드했죠. 143페이지짜리 국가 AI 전략 보고서였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데 숨이 멎었습니다. 2030년까지 AI 강국 세계 3위 진입. 세부 계획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핵잠의 AI 자율 항법 시스템 탑재. 전투기의 AI 조종 보조 시스템 장착. 전차와 장갑차의 자율주행 기술 적용. 국방 전 분야 AI 통합. 이건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재편성이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한국 국방비 중 AI 투자 비율이 18%였죠. 미국은 12%입니다. 중국이 15%고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8월, 더 놀라운 소식이 터졌습니다. MIT 출신 AI 박사 30명이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15명, 스탠퍼드에서 22명이 돌아왔죠. 뉴욕타임스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행 두뇌 유출 가속화. 실리콘밸리 인재 이탈. 저는 귀국 인재 중 한 명과 화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MIT에서 15년 근무한 김성민 박사였죠. 왜 돌아가십니까?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죠. 돌아올 이유가 생겼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여기선 논문을 씁니다. 한국에선 그걸 구현합니다. 구현한다고요? 그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삼성이 제 연구에 5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현대차가 실험시설을 제공했죠. 6개월 안에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집니다. 6개월이라고요? 미국에선 논문 하나가 제품이 되기까지 5년 걸립니다. 한국은 그 10분의 1이었죠. 한국은 이미 AI 민주주의의 모델이었습니다. 9월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을 방문했습니다. AI 융합연구소였죠. 건물 7층 전체가 연구 공간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양쪽으로 연구실이 늘어서 있었죠. 문패를 봤습니다. 자율주행 AI 연구실, 군사 AI 시뮬레이션실, 의료 진단 AI 개발실, 금융 예측 AI 센터. 모든 분야가 있었습니다. 5층 국방 AI 연구실로 들어갔습니다. 벽면에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었죠. 핵잠 내부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AI가 수중 항법을 자동으로 최적화합니다. 적 탐지부터 회피 기동까지 0.01초 만에 판단하죠. 화면을 봤습니다. 3D로 구현된 해저 지형이 펼쳐졌습니다. 핵잠이 장애물을 피해 움직였죠. 사람 조종보다 5배 빨랐습니다. AI는 이 나라의 무기이자 정신이었습니다.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로봇 통합 제어 연구실이었죠. 연구원 20명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앙 홀로그램에 현대차 공장이 떠올랐죠. 실시간 연결이었습니다. 울산 공장의 로봇 700대가 화면에 보였습니다. 수석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AI 하나가 전체 로봇을 제어합니다. 중앙 통제죠. 중앙 통제라고요? 그가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공장 로봇들의 움직임이 바뀌었습니다. 생산 속도가 20% 빨라졌죠. 실시간 최적화입니다. AI가 스스로 학습하며 효율을 높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바꾸었습니다. 저녁 연구소 옥상에 올랐습니다. 대전 시내가 내려다 보였죠. 수백 개의 연구소와 기업 건물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떠들지 않았죠.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혁명입니다. 조용하지만 완벽한 혁명이죠. 10월 정부가 최종 발표를 했습니다. AI 핵잠 로봇 반도체 4대 기술 통합 완료. 4대 기술이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핵잠에 삼성 AI 칩이 들어갔습니다. 현대 로봇이 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했죠. SK 반도체가 모든 시스템을 구동했습니다. 국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AI 시스템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다르파 로고가 박힌 표지를 덮었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AI 국가 전략 마이너스 새로운 문명의 시작.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날 동맹이 아니라 스승을 보았다. 한국은 기술로 국방을 바꾸고 산업을 바꾸고 국가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미래는 이미 이곳에서 시작됐습니다. 2025년 11월 5일 제 이메일함이 폭발했습니다. BBC 긴급 속보였습니다. 한국 AI 혁명 선도국 등극. 세계 기술 중심 이동. CNBC가 뒤따랐죠. 코리어 리즈 더 AI 레볼루션 마이너스 새로운 강자의 탄생. 워싱턴 포스트 일면이 터졌습니다. 서울, 기술 문명의 새로운 수도. 하루 만에 세계 주요 언론 37곳이 한국을 다뤘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25년간 군사기술을 분석했지만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죠.
그들은 단지 빠른 게 아니라 옳았습니다. 11월 7일,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국회 사무처였죠. 박사님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국회 특별 강연입니다. 저는 일주일 후 서울 여의도에 도착했습니다. 국회의사당이 보였습니다. 웅장했죠. 하지만 제 심장은 더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본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원 300명이 앉아 있었죠. 카메라 20대가 저를 향했습니다. 연단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죠. 심호흡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25년간 세계 군사 기술을 분석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모두 봤죠. 잠시 멈췄습니다.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한국만큼 완벽한 나라는 본 적이 없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죠. 여러분은 10개월 만에 핵잠을 승인받았습니다. GPU 26만 장으로 AI 강국이 됐죠. 로봇으로 산업을 재편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한국의 기술 성장 곡선이었죠. 서방의 기술 중심은 이제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의사당이 조용해졌습니다. 300명의 시선이 저를 뚫었죠. 이건 단순한 발전이 아닙니다. 이건 문명의 이동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기립박수였죠.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1월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세계 AI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60개국 정상과 기업인 500명이 모였습니다. 회의장 입구를 지났습니다. 양쪽으로 국기가 걸려 있었죠. 성조기, 유니온잭, 삼색기,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였습니다. 하지만 중앙 무대 뒤엔 태극기만 걸려 있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세계의 심장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이 연단에 섰죠. 대한민국은 AI로 세계와 함께 걸어갑니다. 함께 걸어간다고요? 아닙니다. 한국이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젠슨 황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가 말했죠. 코리어, 더 뉴 엑서스 오브 이너베이션. 박수가 터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뒤따랐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배웁니다. 구글 CEO도 무대에 섰죠. 서울은 이미 미래입니다. 저는 객석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다만 확신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던 규칙은 이제 서울에서 다시 쓰이고 있다는 걸. 폐막식이 압권이었습니다. 무대 양쪽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10대가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죠. 중앙에 멈춰 섰습니다. 로봇들이 동시에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관객석이 기립했습니다. 박수가 5분간 계속됐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목격자였습니다. 새로운 제국의 탄생을. 12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펜타곤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200페이지였죠. 표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 -21세기 기술 문명의 중심. 상관이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30분간 말이 없었죠. 그리고 물었습니다. 박사 확신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신합니다. 나는 역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이었죠. 한국은 핵잠으로 바다를 지배했습니다. GPU로 AI를 장악했죠. 로봇으로 산업을 재편했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을 동시에 완성했습니다. 조용히 완벽하게.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개인 일기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죠. 나는 25년간 전쟁과 기술을 연구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본 것은 그 어느 무기보다 강력했다. 그것은 의지였다. AI와 핵잠, 로봇과 반도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그 장면에서 나는 문명의 방향이 바뀌는 소리를 들었다. 미래는 더 이상 서쪽에 있지 않다. 그 중심은 이미 서울에 있었다. 키보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태평양 너머 서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래의 심장이 뛰는 곳.